이 집, 이제 제 것입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 앞에 선 며느리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있냐고? 이 집 주인이니까. 정수는 손에 든 서류를 윤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확인서, 그리고 고소장.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내가 날 요양원에 버렸을 때 나도 이렇게 빌었지. 전화도 문자도 면회도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이제 나가. 여기는 내 집이야. 윤희 뒤로 남편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그 아들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민수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1년 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요양원 복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박정수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좀 데리러 와줘. 복도 끝 게시판에는 미납 입소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엔 제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던 그날.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면서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죠. 며느리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말이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건물, 낯선 풍경. 분명 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어느새 이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윤희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가게 문 안 닫았어. 어머니, 가게는 이미 정리했어요. 어차피 요즘 장사도 안 되잖아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추어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젊은 시절 그곳에서 악착같이 일해 아들 민수를 홀로 키웠죠. 요즘 허리가 아파서 잠시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정리했다고? 내 허락도 없이? 우리 민수는 어디 있어? 민수 오빠는 회사 일로 바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윤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정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입소 동의서예요. 어머니,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나는 여기 있기 싫은데.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주무신 거 기억 안 나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일은 실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를 노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일단 한 달만 계세요. 적응 기간이에요. 여기 시설도 좋고 어머니 같은 분들 많으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알았어.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알았습니다. 이건 한 달이 아니구나. 3일 후, 정수는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으려니 답답해서 나왔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휴게실에는 몇몇 할머니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효자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에이, 저런 자식 어디 있어. 옆에 앉은 할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 부모 짐이라고 생각하지.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집에 가고 싶어. 제발 데리러 와줘. 답장은 다음날 오후에 왔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없어. 조금만 참아. 나중에 꼭 찾아갈게. 나중에라는 말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2주 후 요양원비 납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치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불려간 정순에게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께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다른 가족분 연락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어르신 명의로 된 재산이나 연금은? 집 한 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들 명의로 넘긴 것 같아요.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과 난감함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거구나. 집도 가게도 명의도 모두 빼앗긴 채로. 3주 후 어느 토요일 오후 요양원에 자원봉사단이 왔습니다.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순의 옆에 한 여자가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수경이라고 해요. 어서 오세요. 수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마음 아픈 일 있으세요?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있지. 많이 있지. 수경은 정순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순간 정수는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그리고 집이. 수경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자신의 노트에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명의 이전 가게 정리 연락 두절 재산 탈취 의심.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수경은 법학 전공답게 이미 몇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끝에는 정순 할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경은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이곳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순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수경만이 유일했죠. 아들 민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 윤희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요양원비는 한 달치가 더 남아 있었지만 그 이유는 정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수경이 밝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할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집 얘기 있잖아요. 혹시 등기부등본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등기부등본? 그게 뭔데? 집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혹시 집 서류 보관하신 데 있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집에 있어. 내가 가져올 수가 없는데. 수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할머니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등기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되는 거야? 네, 본인 확인만 되면 가능해요. 할머니 도장이나 신분증은 어디 있으세요? 도장은 며느리가 가져갔고 신분증은 여기 금고에 있어. 수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장을 가져갔다는 건
이미 며느리가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3일 후 수요일이었습니다. 수경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들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규 방문 시간도 아닌데 그가 온 건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수경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할머니 집 지난달에 명예 이전 신청이 들어갔어요. 뭐?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서류상으론 할머니가 직접 아들분한테 증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저도 알아요. 이건 위조예요. 할머니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죠. 수경은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할머니 집이 있는 동네 3개월 뒤에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대요. 보상금이 최소 5억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억?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그 작은 집이 5억이라니. 며느리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아마도요. 재개발 소식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나돌았거든요. 부동산 사람들 사이에선 다 아는 얘기였어요. 수경은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다 빼앗길 수 있어요. 명예 이전이 완료되는 순간 할머니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명예 이전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를 고소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억, 재개발, 명예 이전, 고소, 모든 단어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며느리 혼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장도 서류도 명예 이전도 아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정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다음 날 수경은 자신의 지도교수인 김 변호사를 데리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저희 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세요. 변호사 자격도 있으시고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서류 검토해 봤는데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증여 의사 확인서에 어르신 서명이 있는데 필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명예 이전부터 막아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을게요. 그리고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도 접수하겠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명예 이전은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며느리 윤희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수경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한테 연락 왔대요. 경찰서에서. 그래. 네, 근데 출석을 거부하고 있대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있으면서 요양원비는 안 내는구나.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힘내셔야 해요. 수경은 정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꼭요. 그날 오후
정순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고소를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가족인데. 정수는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년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던 아들이 고소장이 접수되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민수야, 나를 요양원에 버린 순간 우리는 가족이 아니게 됐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윤희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빠, 이거 어떡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 윤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고소를 하실 줄은 몰랐어. 그 요양원 자원봉사자, 그놈이 문제야. 그 여자가 어머니를 부추긴 거라고. 윤희는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5억이야, 5억. 3개월만 버티면 우리 거였는데.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머니 치매 진단서 받으면 돼. 뭐? 치매 환자는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되잖아. 고소고 뭐고 다 무효가 된다고. 윤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갈게요. 2주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정수는 수경과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며느리 윤희와 아들 민수가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가족관계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권고드립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윤희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조정위원님, 신청인 박정순 씨는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윤희 측 변호사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3주 전 병원 신경과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정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는 그런 검사 받은 적 없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치매 증상이니까요. 윤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정순의 이름으로 발급된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는 3주 전, 담당인은 신경과 이정훈 과장. 이건 위조입니다. 의료법 위반이에요. 위조라는 증거 있으세요? 병원 시스템에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윤희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조정은 여기서 마치고 신청인 측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행위 능력 문제가 제기된 만큼. 잠깐만요. 수경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 진단서 지금 당장 병원에 확인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수경은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병원 신경과죠? 이정훈 과장님 계신가요? 네. 3주 전이요. 아, 그때 해외 학회 가셨다고요. 네,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경은 전화를 끊고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이정훈 과장은 3주 전에 해외 학회 참석 중이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었죠.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말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추가 고소 사유로 추가하겠습니다. 잠깐, 그건 제가 날짜를 착각한 거예요. 윤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의 제출 서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정은 결렬로 처리하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경이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 수경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니에요. 저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어떻게 진단서까지 위조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 위조를 했다는 게 확인됐으니 법원에서도 저희 편을 들 겁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주차장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찾아온 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엄마가 요양원에서 울면서 전화했을 때 받지 않은 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엄마, 나도 힘들었어. 회사도 힘들고 윤희도 계속 그러고. 민수야. 정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이제 변명도 하지 마. 나는 이미 아들 없는 사람이야. 정수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경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경아, 나 이거 계속해도 될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하고 완전히 등 돌리는 거. 나 너무 매정한 엄마 같아서. 수경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전혀 매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제 말 들어주세요. 수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요,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피로 이어져 있어도 옆에 없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김 변호사님도 요양원 사람들도 우리가 할머니 가족이에요. 정수는 수경을 꼭 안았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정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2주 후 경찰서에서 윤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순의 집 명의를 원래대로 환원하라는 가처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 있어요. 명의가 다시 어르신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도 어르신 명의로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수경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계획 기억하시죠? 응, 기억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될 차례야. 3개월 후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수는 은행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수경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는 김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아파트라도 알아볼까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요양원 하나 만들고 싶어요. 네, 요양원요? 김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 가족한테 잊힌 사람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김할머니는요, 딸이 미국에 산다고 20년째 연락이 없대요. 옆방 박할아버지는 아들이 셋인데 아무도 안 찾아온대요. 할머니, 그분들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정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요양원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간호사 선생님들, 다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수경이 너. 정수는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진짜 가족이 되어줬잖아.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돈 없어도 가족 없어도 아무도 안 찾아와도 외롭지 않은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알았어요. 버려진 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 돈으로 나만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 싶어요. 그게 내가 받은 위로를 돌려주는 길 같아서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하신 결정이십니다. 수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할머니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알아봤어요. 정말? 네. 여기 매물로 나온 요양원들 리스트예요. 신축 가능한 부지 정보도 있고요. 정수는 서류를 넘기다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우리가 있던 요양원 바로 옆 동네잖아. 할머니, 거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잘 아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던 사람들이잖아. 그분들도 불편할 거예요. 요양원비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나는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정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무렵 며느리 윤희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행에서 압류 통지 왔어.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사업 실패로 빚은 3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제발 좀 빌어봐. 여보, 엄마가 받을 것 같아? 그래도 해봐야지. 5억이나 받았잖아. 조금만 나눠달라고 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집도 빼앗기고 빚도 너무 많고.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조금만, 정말 조금만.
정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수는 요양원에서 본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식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쓰고도 버림받은 할머니들, 자식 빚을 갚아주다가 결국 길거리에 나앉은 할아버지들. 정수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정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1년 전에 너한테 똑같이 빌었어. 요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 그때 너는 뭐라고 했지? 나중에라고 했지.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어. 엄마,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민수야,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리고 너처럼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자식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정수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공식적으로 정순재단 노인복지센터 설립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경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이 돈으로 할머니 혼자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후회 안 해.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어. 아들 행복이 내 행복이라고 믿었고, 하지만 요양원에서 깨달았어.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걸. 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 요양원은 내가 세상에 남기는 의미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수경이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래, 수경아.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경매 낙찰되신 집 있잖아요. 잔금 처리 완료됐으니 명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수경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괜찮아.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것 같아. 정수는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다는 현관앞.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희와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겠지. 요양원에서 버려졌을 때. 하지만 이제 정수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수는 현관에 들어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1년 만이네. 어머니가 이 집을? 응, 경매로 샀어. 내 돈으로. 정수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집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윤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버렸을 때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빌었지.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어머니,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리고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돈으로 요양원을 만들 거야. 버려진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그게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거야. 자식이 아니라 의미를 말이야.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2주 안에 나가다오. 그게 법적 기한이래.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제대로 사는 거 맞죠?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6개월 후 새 요양원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3층 규모의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했고 옥상에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현관 위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재단 노인복지센터, 가족 없는 가족들의 집.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경과 김 변호사, 그리고 예전 요양원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정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박정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저는 요양원에 버려진 할머니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외롭게 끝나야 하는 걸까?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알려줬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정수는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준 청년, 법적으로 도와주신 변호사님, 함께 울고 웃어준 요양원 어르신들, 그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 될 겁니다. 버려진 사람들이 없는 곳, 외로운 사람들이 없는 곳, 돈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아무도 안 찾아와도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될 겁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분들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분들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모두의 집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순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수경이 달려와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수경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그날 오후 입소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요양원에서 함께했던 김할머니도 왔습니다. 정순아,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이제 우리 여기서 편하게 삽시다. 그래. 고맙다, 정순아. 김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딸한테 버림받고 갈 데가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니. 할머니,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두 할머니는 꼭 껴안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옥상 쉼터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좀 쏘이려고. 수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 소식 들으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다더라고요.
윤희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신대요. 정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마음 아프시죠? 응, 여전히 아파. 정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날 버렸어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안 아플 수가 있나? 하지만 정수는 요양원 건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알아. 내가 아들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누군가의 부모였어. 평생 자식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버림받았지. 나처럼.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내 인생의 의미야. 수경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야.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요양원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입소자들은 서로 돕고 함께 웃으며 살았습니다. 정수는 원장실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입소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어느 날 현관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정순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 정순이 현관으로 나가자 그곳에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왜 왔니? 엄마. 면회 와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편의점에서 일해. 하루 12시간씩. 주말에도 나가. 윤희도 식당에서 설거지해. 우리 둘 다 열심히 벌어서 빚 갚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너 지금 힘들지? 응, 많이 힘들어. 그래. 1년 전에 나도 그랬어.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요양원에 혼자 버려져서 아무도 안 찾아올 때 나도 많이 힘들었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받아.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이제부터 잘하면 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엄마로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거야.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면회는 와도 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러.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내 힘으로 살아.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돌아서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수경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아니,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주는 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완전히 등 돌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냥 먼 친척 정도로 지낼 거야.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니까. 1년 후 정순재단 노인복지센터는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요양원으로 소문났습니다. 입소 대기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정수는 두 번째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경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요양원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무료 법률 상담을 맡아주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왔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옥상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요양원 문 연 지 1년이 되었다. 1년 전 나는 버려진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은 30명의 가족이 있는 원장이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들. 정수는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 원장님,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할머니들이 원장님 찾으세요. 정수는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정순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순아, 빨리 와. 밥 식는다. 원장님, 오늘 반찬 맛있어요. 정수는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진짜 가족들 사이에,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들 사이에. 정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사랑받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버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아직 진짜 가족을 못 만났을 뿐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